만약 35년의 일제강점기가 애초에 없었다면, 아니 오히려 조선이 일본을 발 아래 둔 동아시아 최강의 제국이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믿기 힘든 상상은 우리 역사상 가장 춥고 치욕스러웠던 어느 겨울날의 기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637년 1월 남한산성에 고립된 지 40여일, 성 안의 군사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쓰러져갔고 성 밖은 대륙을 집어삼킨 청나라의 10만 대군이 철통같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결국 인조는 성문을 열고 나옵니다. 삼전도 얼어붙은 땅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오랑캐라 멸시하던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 삼전도의 굴욕이었습니다. 패배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수십만의 백성이 노예로 끌려갔고 왕의 장자인 소현세자 역시 볼모가 되어 머나먼 이국 땅 심양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26, 기약 없는 인질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심양에서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패전국의 세자로서 겪어야 할 수모와 멸시를 견뎌야 했고, 한편으로는 끌려온 조선 포로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나라 조정과 피말리는 외교전을 펼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고 차가운 땅에서 세자는 역설적이게도 조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당시 심양은 전 세계의 문물이 모여드는 국제도시였습니다. 세자는 그곳에서 무너져가는 명나라의 현실과 새롭게 떠오르는 청나라의 실체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독일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 아담샬 신부였습니다. 세자는 아담샬을 통해 서양의 과학기술을 접했습니다. 세상이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는 지구본,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천리경,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자명종, 그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성리학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 갇혀있던 조선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세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오랑캐라 무시하던 저들이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구나. 조선이 살아남으려면 이 낡은 껍질을 깨고 저들의 힘을 배워야 한다. 그는 심양관에 머물며 서양 서적을 번역하고 과학기술을 익히며 차근차근 조선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볼모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는 혁명가였습니다. 1645년 마침내 8년의 긴 인질 생활이 끝나고 소현세자가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의 짐 속에는 조선을 바꿀 서양의 과학 서적과 문물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건 아버지 인조의 차가운 의심과 질투뿐이었습니다. 인조에게 소현세자는 청나라와 결탁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정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심지어 인조가 세자에게 벼루를 집어던졌다는 야사가 전해질 정도로 부자관계는 파탄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지 불과 2달 만인 1645년 4월, 젊고 건강했던 소현세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실록의 기록은 참혹합니다. 세자의 온몸이 전부 검은빛이었고 이목구비 7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왔다. 누가 봐도 명백한 독살의 징후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권력의 눈이 먼 아비가 아들을 죽였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조선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었던 마지막 골든타임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군주를 잃은 조선은 다시 성리학의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고, 그 대가는 훗날 참혹한 식민지 역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오늘 늦은 밤 TV는 그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찢어내고 새로운 상상을 써내려가려 합니다. 만약 역사의 신이 조선에게 딱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다면 질투와 의심에 눈먼 인조가 세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심양에서 돌아온 소현세자가 무사히 조선의 제17대 왕으로 즉위했다면 말입니다. 병자호란의 치욕과 볼모, 생활의 고통을 뼛속 깊이 새긴 새로운 왕, 소현세자. 그가 이끄는 조선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모했을까요? 왕이 된 소현세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즉위교서에서 낡은 성리학 대신 부국강병과 이용우생을 조선의 새로운 국시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저하게 공리공론에 빠져있을 때 세상은 천지개벽하고 있었다. 더 이상 명나라에 대한 의리 타령만 하다가 나라를 망칠 수는 없다. 오랑캐의 것이든 서양의 것이든 백성을 배불리 먹이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배우고 익혀야 한다. 심양에서 가져온 지구본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화사상에 찌든 조선의 좁은 시야를 깨부수는 망치였습니다. 물론 반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조선을 지배하던 보수적인 사대부들,
특히 송시열을 필두로 한 산당 세력은 거품을 물고 반대했습니다. 전하, 어찌 오랑캐의 요술로 신성한 사직을 더럽히려 하시옵니까? 상소가 빗발쳤고 궁궐 앞은 연일 통곡하는 유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8년간 적국의 심장부에서 생사를 넘나들었던 세자의 의지는 강철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는 인조시대의 나약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젊고 개혁적인 인재들, 훗날 실학자로 불리게 될 박제가 홍대용 같은 인물들의 선구자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군권을 장악하여 반개혁 세력의 저항을 단호하게 제압했습니다. 조선은 바야흐로 거대한 변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소현세자의 개혁 드라이브는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습니다. 하늘도 소현세자를 도왔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명나라를 멸망시켰지만 남명 정권의 저항과 3번의 난 등 대륙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반란을 진압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덩치만 컸지 내실은 허약한 종이호랑이였죠. 대륙의 혼란이라는 그 절묘한 틈새가 조선에게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국력을 키울 완벽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국방이었습니다. 다시는 삼전도의 굴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피 맺힌 다짐이었죠. 그는 아담 샬 신부와의 인연을 통해 서양의 군사기술자들을 비밀리에 초빙했습니다. 한양 외곽에는 거대한 화포 주조장이 세워졌고 밤낮으로 용광로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기존의 조총은 사거리와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신식 소총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조선의 주력 무기인 화포는 더 가볍고 더 멀리 나가며 폭발탄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서양식 야포로 개량되었죠. 이렇게 탄생한 정예 신식 군대 장용영이 북방 국경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더 이상 녹슨 창칼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시스템도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소현세자는 농업만 고집하던 조선의 경제 체제를 상업과 무역 중심으로 대전환했습니다. 나라의 부는 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바다 넘어 세상과 통해야 한다. 그는 청나라와의 무역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금지되었던 바닷길을 열었습니다. 서양의 상선들이 제물포와 부산포에 닻을 내렸고 조선의 인삼과 도자기가 팔려나간 자리에는 서양의 앞선 기계와 서적들이 들어왔습니다. 한양의 시장에는 돈이 돌기 시작했고 상공업에 종사하는 새로운 중산층이 성장하며 조선의 허리를 튼튼하게 받쳤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후 조선의 국력은 청나라조차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이때 국경에서 청나라 군대와 충돌이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과거 활과 조총으로 맞서다 기병에게 유린당하던 조선군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문의 신식 화포가 불을 뿜고 잘 훈련된 소총부대가 일제 사격을 가하는 순간 대륙을 호령하던 청나라 팔기군조차 공포에 질려 퇴각했을 것입니다. 조선은 더 이상 동방의 조용한 은둔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발톱을 숨긴 아시아의 호랑이로 깨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소현세자가 뿌린 개혁의 씨앗은 그의 후대 왕들에게 이어져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을 겁니다. 만약 역사가 정말 이렇게 흘러갔다면 우리가 맞이했을 19세기, 20세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무렵 바다 건너 일본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강력한 쇄국 정책으로 문을 걸어 잠근 채 태평성대라는 환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이 칼을 차고 거리를 활보하며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조선은 이미 증기기관을 돌리고 강철로 된 함선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상대가 될 수 없는 싸움이었죠. 훗날 서세동점의 시대가 도래하고 일본의 군함이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나 무력 시위를 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 역사 속 무기력했던 조선 수군 대신 소현세자의 유산으로 만들어진 강력한 증기 철갑선 함대가 그들을 맞이했을 겁니다. 일본은 감히 도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겠죠. 강제 개항도 을사늑약도 그리고 35년간의 그 끔찍했던 일제강점기의 역사도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식민지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대신 일본보다 200년 먼저 근대화를 이루고 서구 연령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사의 주역으로 당당히 20세기를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역사의 만약이라는 가정은 부질없다고들 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만약의 상상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시기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뼈아픈,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일 겁니다. 시대를 앞서갔기에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던 조선의 개혁군주 소현세자,
비록 그의 꿈은 독살이라는 어둠 속에 묻혔지만 백성을 사랑하고 부국강병을 염원했던 그의 뜨거운 심장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늦은 밤 TV가 들려드린 가슴 벅찬 상상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잠들기 전 역사가 깨어나는 시간, 늦은 밤 TV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